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서양사 2권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이고요. 30장 근대의 완성입니다. 소제목은 중심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의 세기인 18세기에 프랑스의 추락은 역력했다. 이제 프랑스는 이류 국가로 전락했다. 사실 프랑스가 추락한 원인은 서유럽의 터줏대감이었다는 데 있다. 중세 문명, 로마 게르만 문명의 적통을 이어받은 프랑스는 서유럽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는 힘을 썼지만 변화의 물결이 휘몰아칠 때는 가장 발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에스파냐의 보르봉 왕조에 분점이 하나 생기긴 했으나 그것은 프랑스의 국력에 보탬이 된 게 아니라 유럽의 보수성을 대변하는 카톨릭의 두 나라가 공동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루이 14세는 5살에 즉위했지만 72년이나 재위하는 바람에 아들과 손자가 모두 먼저 죽었다. 그의 증손자로 왕위를 계승한 루이 15세에도 증조부처럼 5살 때 왕위에 올랐고 증조부의 버금갈 만큼 오래 재위했다. 하지만 그의 치세 60년 동안 프랑스는 내내 추락하면서도 오히려 보수화의 추세는 더욱 강해지는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문제로 가득한 18세기 프랑스에는 그만큼 답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많았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만큼 그 노력은 극히 다양했으나 전부 프랑스가 처한 어둠에 빛을 던지려는 처방적 의도를 담고 있었으므로 크게 계몽주의라고 부른다. 계몽 사상가들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힘과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 진보를 믿었다. 이제 인간은 신의 의지에 종속된 존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발전시킬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많은 계몽 사상가가 나왔고 그에 따라 많은 계몽책이 제안되었으나 정작 프랑스의 지배층은 요지부동이었다. 볼테르는 철학 콩트 캉디드에서 인간 정신이 종교적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프랑스 사회에 보수적 신분 제도를 꼬집었지만 프랑스의 지배층은 그의 비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의 저서를 금서로 지정했다.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에서 법이란 인간 이성의 산물이며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이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루이 15세는 그에게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의 자격을 주자는 의견마저 묵살했다. 그러니 루서가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이란 사회 내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을 때 주권은 곧 왕권이고 왕권은 신이 내린 것이라고 믿은 루이 15세의 강력한 제재를 받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루서는 저서가 금서 처분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체포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국외로 달아나야 했다. 동료인 루소의 처지를 목격한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몽 활동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사업은 백과전서를 간행하는 것이었다.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 계몽 사상의 올바름을 증명하자. 당대의 유명한 학자와 지식인 160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백과전서는 1751년부터 21년간 편찬되어 1772년에 총 33권으로 완간되었다. 그러나 이미 첫 2권이
발간될 때부터 당국의 금서 처분을 받았다. 이제 프랑스에서는 합법적인 활동이란 없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갈수록 자유로워지는 데 반해 체제는 여전히 자유를 옥죄려 했다. 그것은 분명한 구체제, 즉 앙시행 레짐이었다. 계몽사정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문제는 무엇보다 사회적 불평등과 특권층의 존재였다. 당시 프랑스의 총 인구는 약 2,70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도 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들은 면세의 특권을 누렸고 전국 토지의 10분의 1을 소유했다. 1774년 그의 손자로 왕위를 계승한 루이 16세는 5대조 할아버지 루이 14세부터 누적되어 온 프랑스의 모든 문제를 혼자 걸머져야 했다. 자, 다음은 201조 평민들의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비염이 있는데 축농증이 또 도져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하네요. 죄송합니다. 비염 약을 한동안 안 먹었더니 또 목에 또 가래가 낀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아닌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에 독립전쟁까지 지원하느라 프랑스의 국고는 텅 비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견디다 못한 루이 16세는 마침내 1789년에 삼부회를 소집했다. 1789년 5월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삼부회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제3신분인 시민 대표들이었다. 높은 인플레와 과중한 세금, 거기다 산업혁명으로 경제력이 크게 팽창한 영국의 경제적 침략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평민들이었으니까. 사실상 가상으로 삼부회가 소집된 바로 전해인 1788년에는 대용작이었다. 그러나 지배층인 제1신분 성직자와 제2신분 귀족은 사정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지배층은 전통적인 신분제별 투표를 고집했고 시민층은 다수결 투표를 주장했다. 시민들은 6월에 별도로 헌법제정국민의회를 조직하고 새로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회의 장소가 테니스 코트였기에 이것을 테니스 코트 서약이라 부르는데 얼마 안가 하급 성직자들과 일부 자유주의 귀족들도 동참했다. 이들의 강경한 기세에 놀란 루이는 성직자와 귀족들에게 어서 국민의회에 참여하라고 명했다. 이로써 오랜만에 열린 삼부회는 겨우 한 달 만에 문을 닫았고 처음으로 신분제를 떨쳐버린 근대식 국민의회가 성립했다. 그러나 루이는 결국 보수적인 귀족들의 주장을 꺾지 못하고 국민의회를 탄압하기 위해 베르사유 궁전에 군대를 투입했다. 헌법 제정의 꿈에 부풀어 있던 시민 대표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그들을 발탁한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마침내 파리 시민들은 7월 14일 총과 탄약을 찾기 위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신호탄이었다. 바스티유 습격의 소식은 금세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농민들이었으나 일단 그들의 첫 반응은 공포였다. 중앙정부가 무너졌다는 소식과 외국군이 침략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소문은 농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곳곳에서 농민들은 자위대를 조직해 자기 집과 자기 동네의 방어에 나섰다. 공포가 무장을 갖추면 폭력으로 표출된다. 비록 호미와 갈퀴 등의 엉성한 무장이지만 농민들의 공포심은 곧 그들을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각지에서 농민들은 영주의 장원을 습격해 약탈하고 봉건적 특권이 기록된 장원 문서들을 불태웠다. 이제 혁명의 무대는 파리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번지자 헌법 제정만이 아니라 봉건제 자체도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마침내 8월 4일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다.
첫 결실을 거둔 혁명은 곧이어 두 번째 결실을 맺는다. 그것은 1789년 8월 26일에 성립된 인권선언이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주권은 왕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하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통용되는 이러한 인권 개념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최초로 문서화되었다. 보수 귀족들은 물론 국왕 루이 16세도 이 인권선언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 한 달 이상을 승인하지 않고 버티던 루이는 결국 10월에 파리의 주부들이 빵을 달라며 벌인 시위에 굴복하고 선언에 동의했다. 이제 국민의회는 모든 법적 장애물을 넘어 사실상 프랑스 정부가 되었다. 혁명의 와중에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에 재정 문제는 몇 개월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회는 절묘한 방책을 구상했다.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었다. 자, 207쪽. 혁명은 전쟁을 부르고입니다. 혁명의 초기에서 가장 균형 잡힌 사고를 한 지도자는 라파예트일 것이다. 그는 일찍이 미국의 독립전쟁에서도 공을 세워 미국과 프랑스에서 두루 인기와 명성이 높았으며 인권선언의 작성을 담당한 혁명의 주역이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침착하게 혁명을 주도한 그는 당시 국민의회가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제도는 입헌군주제라고 생각했다. 그의 주장이 반영되어 국민의회는 1791년부터 입헌군주제와 단원제를 골간으로 하는 프랑스 최초의 헌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국민의회가 2년을 끌어오면서 그 안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균열이 혁명의 기조를 저해할 만큼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다. 혁명의 전개 과정에 불만을 넘어 불안을 느끼고 있던 국왕 루이가 가족을 데리고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시도했다. 못난 왕은 변장까지 하고서도 그만 국경 부근에서 잡혀 파리로 송환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혁명의 더딘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급진파는 이참에 아예 입헌군주제를 넘어 공화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공화제는 유럽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았다. 사실 당시 분위기는 공화제를 과거 그리스 시대와 로마 초기에나 있었던 골동품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라파예트는 급진파가 선동한 왕의 퇴위를 요구하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라파예트는 실각하고 말았다. 좌절한 라파예트는 점차 균형 감각을 잃고 이념적으로 보수화되었다. 일단 헌법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지만 입헌군주제에 참석한 파는 점차 왕당파로 변질되었고 반대한 파는 공화파로 결집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1791년 9월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다음 달에 국민의회는 해산되고 프랑스 최초의 근대적 의회인 입법의회가 구성되었다. 이념의 선면성에 앞선 자코뱅파가 입법의회를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혁명이 발발하자 유럽 각국은 온통 프랑스의 정세에 이목을 집중했으며 특히 국왕 루이의 처가인 오스트리아는 루이 가족의 운명에 대한 관심도 겹쳐 혁명 세력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1792년 3월 내각 구성을 마친 브리소는 승부수를 던졌다. 루이로 하여금 4월 20일 오스트리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게 한 것이다. 바야흐로 혁명 전쟁으로 바뀌었다. 210쪽 국제전으로 번진 혁명 전쟁입니다. 자코뱅의 목적은 이중적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간섭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고 대내적으로는 왕과 왕당파의 길을 꺾겠다는 것이었다.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이 머쓱할 만큼 프랑스군은
패전을 거듭했다. 게다가 군사강국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측에 가담하고 나섰다. 혁명이 위기이자 프랑스 전체의 위기였다. 자코뱅은 전국에서 의용군을 모집했다. 이미 혁명의 맛을 본 프랑스 국민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호소에 적극 호응해 속속 파리로 모여들었다. 이때 마르세유의 의용군이 행군하면서 부른 노래는 오늘날 프랑스 국가가 된 라 마르세이즈였다. 자코뱅은 최소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었다. 처음부터 전쟁에 반대한 왕당파와 루이는 오스트리아와 내통하려다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다. 성난 민중은 왕궁으로 쳐들어가 친위병들을 살해하고 왕을 체포한 다음 왕권의 정지를 요구했다. 자코뱅은 이참에 왕권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1792년 9월 자코뱅은 입법의회를 국민공회로 바꾸고 왕정 폐지와 공화정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프랑스는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이었다. 기층 민중과 소시민을 대변하는 세력은 그대로 자코뱅으로 남았고 상층 부르지아지를 대변하는 자유주의 세력은 지롱드파를 구성해 딴살림을 꾸렸다. 1793년 1월 자코뱅은 집요하게 반대하는 지롱들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국민공회에서 로이 부부의 처형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지롱들은 몰락하고 자코뱅은 권력을 확고히 다졌으나 프랑스에 쏠린 유럽 각국의 관심이 이것을 계기로 일제히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즉각 영국, 네덜란드, 에스파냐의 새 귀족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제 혁명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했다. 7년 전쟁이 끝난 지 50년도 채 못 되어 다시 유럽 세계는 대규모의 국제전에 돌입한 것이다. 프랑스의 새 공화 정부는 바깥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혁명의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자코뱅의 리더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을 수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공포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이름도 서슬퍼런 공안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롱드파를 비롯한 반혁명 분자들을 가차없이 처형했다. 이어 그는 국민총동원령과 최고가경령으로 전시체제를 갖춘 다음 공식적으로 혁명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것으로 공포 정치는 합법적 면허를 얻었다. 혁명 세력은 일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니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와 내친김에 수백 년간 진보의 발목을 잡아온 그리스도교마저 폐지하고 근대적 합리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급진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사실을 잊은 걸까? 로베스피에르는 그것을 혁명 세력의 분열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1794년 봄에 양파의 보스인 당통과 에베르를 처형해버렸는데 그것은 최종 승리를 눈앞에 둔 프랑스 혁명의 5년을 물거품으로 만든 결정적 실책이었다. 자, 215쪽 죽 써서 개준혁명입니다. 당시 로베스피에르가 취했어야 할 최선의 방책은 공포체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혁명 정부의 집권은 확고해졌고 프랑스는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이었다.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의 방책은 혁명 지도부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있을 수 있는 내부 논쟁을 허용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했다. 로베스피에르는 판단 실수로 최선의 방책을 놓쳤고 능력 부족으로 차선의 방책을 놓쳤다. 그 결과는 그 개인으로서도 프랑스 전체로서도 최악이었다. 1794년 7월 27일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에서 연설하려던 순간 독재 타도를 외치는 의원들에 의해 전격적으로 체포되었다.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부른다. 로베스피에르는 미처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이 바로 다음날 혁명의 지도자에서 혁명의 반역자로 곤두박질 치며 처형되었다. 과연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저지른 자들은 부패와 악덕의 죄과를 가지고 있어
언제 공안위원회에 소환될지 몰라 두려워하던 의원들이었다. 악덕이 덕을 누르고 부패가 청렴을 죽인 것이다. 이것으로 프랑스 혁명의 최종적 운명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통과 에베르를 제거한 뒤부터 로베스피에르의 지지 세력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마당에 그가 제거되자 그를 중심으로 결집했던 자코뱅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부지리를 얻은 것은 온건 공화파였다. 로베스피에르의 철권 통치 시절 숨지기고 지냈던 그들은 일만 저지르고 수권 능력이 없는 반동파를 제치고 국민 공의를 장악해 임자 없는 권력을 손에 쥐었다.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는 폐지되었고 로베스피에르가 만든 모든 법은 휴지통에 처박혔다. 하지만 공포정치를 해소하는 데 그친 정치개혁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무능이었다. 자유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물가가 급속히 상승했고 최고가격제가 폐지되면서 민중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군대의 힘을 빌려 그럭저럭 양측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연명하던 총재정부는 1799년 11월 마침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의 물리력인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 주역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프랑스의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코르시카 출신의 촌놈 나폴레옹이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채 유럽 각국과 힘든 전쟁을 수행하던 프랑스 국민들은 영웅을 고대하고 있었고 그 영웅은 전장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가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한 데는 혁명 이후 경험 많은 장군이 대거 국외로 탈출해 군주의 계통의 공백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1797년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프랑스는 캄포 포르미오 조약을 통해 롬바르디아를 오스트리아로부터 양도받고 벨기에를 영토에 포함시켰다. 나폴레옹의 등장을 계기로 프랑스의 혁명 전쟁은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침략으로 궤도를 선회한다. 정부는 나폴레옹을 사령관으로 삼아 이집트 원정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의 모든 행동은 유럽 전체의 경보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당시 동부 지중해 진출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던 러시아를 비롯해 오스만 제국, 포르투갈, 시칠리아 등이 일제히 영국층에 가담해 대프랑스 동맹을 맺었다. 1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영국군과 악전고투를 벌인 나폴레옹은 1799년 10월 군대를 이집트에 남겨둔 채 단신으로 귀국했다. 군대를 거느리고 파리에 온 나폴레옹은 11월 9일 자코뱅파의 준동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총재 정부의 지도자들을 감금했다. 그 이튿날 그는 정부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헌법을 개정한 뒤 스스로 통령이 되어 통령전부를 새로 열었다. 1799년 11월 9일은 공화력으로 안개의 달, 즉 브리메르 18일이었기에 이 사건을 브리메르 쿠데타라고 부른다. 결국 프랑스 혁명은 죽을 써서 나폴레옹에게 준 격이 되어버렸다. 자, 221쪽 유럽의 황제를 향해입니다. 황제가 되기 위한 단계로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을 거쳤듯이 1802년 나폴레옹은 헌법을 개정해 종신 통령이 되었다. 그와 함께 그는 영국과 아미행 조약을 맺어 휴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제위에 올랐다. 2000년을 사이에 두고 로마와 프랑스는 영웅의 출현을 필요로 하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이제 프랑스는 샤를마뉴 시대의 프랑크 제국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제국이 되었다. 하지만 제국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중앙 집권과 식민지인데 이 점에서 프랑크와 프랑스는 정반대였다. 옛 프랑크는 300여 곳의 속주를 거느렸으나 중앙 집권력이 약했고 19세기의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루었으나 휘하에 식민지가 없었다. 신참 황제로서 나폴레옹은 한동안 내치에 주력했다. 혁명 중에 재산을 모두 빼앗겨 알거지가 된 카톨릭 사제들과는 국가가 봉급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화해에 성공했다. 교육제도와 금융제도를 혁신해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엇비슷하게 수준을 맞추었다. 무엇보다 큰 업적은 법전의 편찬이다. 1804년 그가 직접 지휘에 편찬하도록 한 나폴레옹 법전은 이후 프랑스 법전의 원본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골조가 살아남아 전해지고 있다. 이집트 작전에 실패한 뒤 프랑스의 외부 영토는 북이탈리아밖에 없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제국으로 자칭한다면 남부끄러운 일이었다. 영국이 먼저 아미행 조약을 깨고 성공으로 나왔다. 곧이어 1805년 영국을 중심으로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또다시 프랑스는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등 유럽 열강을 맞아 전쟁을 벌여야 했다. 동맹의 핵심은 언제나 영국이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유럽을 제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집트를 원정한 목적도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데 있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형세 판단은 옳았으나 나폴레옹은 루이 14세와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만다. 당시 영국 해군에는 넬슨이라는 뛰어난 제독이 있었다. 이집트 원정 때도 발목을 잡았던 나폴레옹의 천적 넬슨은 1805년 10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프랑스에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최후의 타격을 가했다. 영국 해군의 봉쇄를 뚫으려던 프랑스 해군은 참패를 당하고 다시는 영국 진출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넬슨은 그 전투에서 전사했던 것이다. 비록 해상권은 영국에 넘겨주었어도 대륙에서는 프랑스군의 적수가 없었다. 1805년 11월 프랑스는 보헤미아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동맹군을 격파하고 다음 달에는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대륙의 동맹군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이제 오스트리아는 일개 왕국으로 전락했다. 1806년 프로이센은 예나와 아우어슈테트에서 프랑스에 대피한 뒤 이듬해 굴욕적인 틸지트 조약을 맺고 오스트리아처럼 영토의 일부를 프랑스에 양도했다. 마침내 나폴레옹의 꿈이 실현되었다. 그는 프랑스의 황제를 넘어 서유럽의 황제가 되었다. 이제 서유럽 세계는 한가운데 프랑스가 자리잡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에스파냐 등 사방의 국가들은 모두 프랑스의 위성국가가 되어버렸다. 유일하게 남은 저항 세력인 영국에 대해 나폴레옹은 1806년 베를린 칙령을 내려 영국과의 모든 교역을 금하는 대륙 봉쇄를 실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자, 다음 소제목은 225쪽 유럽 민족주의의 태동입니다. 유럽의 역사에서는 한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오래 용인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사실 자초한 측면이 있었다. 1807년 제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포르투갈이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통상을 재개하자 나폴레옹은 단호히 응징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냥 응징으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리스본을 점령한 프랑스군은 내친김에 에스파냐까지 제압했다. 나폴레옹은 아예 자기 형을 에스파냐 왕으로 갖다 앉혔다. 그런 그의 오만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성난 에스파냐 민중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나폴레옹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군대를 보내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다. 정면 대결에서는 승산이 없으므로 에스파냐 민중은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소규모 부대를 조직해 프랑스군을 괴롭히는 전술로 대응했다. 이때 생긴 말이 바로 게릴라라는 용어다. 전세는 엉뚱하게도 정규군이 게릴라군에 밀리는 형세로 전개되었다. 이 사태가 미처 정리되기도 전에 다음에는 동쪽 변방의 러시아가 프랑스의 지배를 거부하고 나섰다. 1812년 나폴레옹은 70만 명의 대군으로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투를 피하고 후퇴하면서 적의 수중에 넘어갈 만한 모든 물자를 파괴하는 초토화 작전으로 맞섰다.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넓은 나라. 프랑스군이 모스크바에 입성할 즈음에는 이미 겨울이 닥쳤다. 더 이상의 진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나폴레옹은 할 수 없이
철군을 명했는데 러시아군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프랑스군의 후방을 덮쳤다. 러시아 원정의 대실패는 나폴레옹에게 결정적이었다. 이듬해 프랑스는 라이프치 전투에서 유럽 각국 연합군에 대패했고 결국 나폴레옹은 실각했다. 1815년 그는 유배지인 엘바섬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재기를 도모했으나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에게 패하면서 완전히 몰락했다. 나폴레옹의 패배와 몰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영향이다. 묘하게도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서는 나폴레옹으로 인해 오히려 혁명의 건강한 이념이 전파되는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의 치하에서 잠깐이나마 비참과 굴욕을 맛본 유럽 각국은 자연스럽게 민족주의를 성장시켰고 이것은 17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 국민국가 운동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했다. 그 과정이 하필 전쟁이라는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전까지 유럽 세계에 별다른 전쟁이 없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 영토 국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교황이 조정자의 역할을 맡았던 시대는 다른 문명권과의 전쟁, 예컨대 십자군 전쟁은 있었어도 유럽 문명권 내부의 전쟁은 없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서 유럽 세계의 통합성이 함께 무너졌고 그에 따라 각국은 전쟁의 형태로 각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보겠지만 오히려 전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그러나 200년간의 진통을 겪은 유럽 세계는 종전과 다른 역사를 전개하게 된다. 중세 이후 내내 혼란스러웠던 분열상은 각국이 국민국가를 이루면서 끝났고 유럽 세계 내에서는 모든 구획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다음은 바깥을 향해 진출하는 단계다. 그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된 세계 무대로의 진출은 19세기부터 집중적이고도 목적의식적인 국가 행동으로 탈바꿈한다. 바야흐로 제국주의적 세계 진출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